승진도 쭉쭉하고 너무 힘들어요. 경기가 좋아져서. 담배 좀 끊어요. 여보, 나 승진했어. 엄마, 나 합격이래요, 합격! 나 담배 끊었다. 당신이 최고예요.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기분 좋은 소식. 세기스타 세기보청기. 하이 빅스비, 에어컨 켜줘. 천만의 선택,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 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아니 두 분 제 기분 탓인가요? 유난히 서로 경쟁의식을 느끼나 봐요. 큰 소리로 막 하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한 건데. 아 기분 탓이었어요? 네, 기분 탓이에요. 아니 사실 제가 이렇게 문을 연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경쟁이에요 또 오늘? 맞아요. 싸우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싸움, 라이벌 관계 이런 게 또 안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라이벌. 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좀 발전이 되는 그런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 오늘 과학 이야기가 좀 들어가거든요. 오늘 과연 우리 선장님께서 이 라이벌과 관련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과학과 관련된 라이벌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 중에서도 우주 관련된 정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뭐 누리호도 있었죠. 누리호. 그 이전에 나로호도 있었죠. 이런 사안들을 보면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데 실제로 우주 개발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두 나라를 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 스페이스 레이스라고 해요.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 스페이스 레이스를 알아야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알아야지만 우리도 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흥미롭게 역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스페이스 레이스라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지 않나요? 인욱 씨? 네. 좋습니다. 과연 또 어떤 재미있는 지식하게 떠나볼지 기대를 해보면서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달에 가려면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주선. 우주선, 로켓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주 경쟁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주로 로켓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초반에는 로켓이라는 게 없던 시대에 생기기 시작한 거니까 로켓에 대한 경쟁인 거예요. 로켓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그런데 그게 처음 개발되기 시작할 때는 비행기도 뭔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처음으로 만들어서 몇 초 날고 했었던 그 시대랑 살짝 비슷해요. 오, 그때부터. 시기가요? 네. 어. 비행기가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로켓 개발로 넘어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무슨 지금처럼 뭐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시대에 다시 로켓 개발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세계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고체 연료 로켓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불꽃놀이 로켓 같은 걸 말하는 거고 네. 액체 연료 로켓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휘발유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 액체인 거잖아요.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고다드입니다. 고다드 박사가 있어요. 얼른 보기에도 어설픈데요. 뭐 그쵸. 정글짐 같아요. 그쵸. 프로토타입 같은 느낌이 있죠. 고다드는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고다드 우주센터가 있어요. 미국에서 고다드를 영웅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다드 액체열 로켓이 의미가 있는 건 아는데 왜 그랬을까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못 되지는 않았어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뭐 이렇게 괴롭히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고다드의 연구를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필요 없는 연구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성을 못 느꼈다. 네, 맞습니다. 왜 그걸 도움 안 그럴까요? 된다. 어떤 기술이 중요해질지 아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떤 분들이 어렵냐면 기존의 기술의 끝판왕을 찍게 되면 그렇게 재미를 본 경우에는 더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게 힘들어요. 아, 맞아요. 마치 그 필름 카메라 잘 될 때 디지털 카메라로 안 넘어가려고 했던 회사처럼. 그렇죠. 1926년에 저런 모양의 어떤 그 액체 연료 로켓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냅니다. 26년이에요. 그렇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니까 고다드가 실제로 미국 해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로켓을 연구하겠다라고 연구를 시작해요. 근데 당시에 뭘 사용하는 게 낫냐면 저 로켓을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그냥 폭격기가 날아가서 떨어뜨리는 게 훨씬 수백 킬로그램의 수톤의 폭격이 가능한 거예요. 저거 힘들게 보내봐야 연료가 저 80%, 90%거든요. 그럼 끝에 살짝 있는 약간의 그 포기하기 얼마나 힘을 주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효율성이 그래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관심을 별로 안 두고 지원도 안 하고 심지어 여러 언론이 고다드 박사를 조금 조롱하면서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등한시했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 고다드 박사의 연구를 훨씬 중요하게 여겼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독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일은 네.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된다. 네, 그 돌파구로 삼은 거죠. 그렇죠. 고다드 박사가 저 액체 연료 로켓을 만든 건 26년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났어요. 독일은 1차 대전에서 졌습니다. 지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지잖아요. 베르사유 조약은 엄청난 독일 입장에서 제약이 불공정 많아졌어. 조약입니다. 일단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고 독일의 수많은 영토들이 뺏기고 너희들이 하나가 통일이 되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 너희들은 10만 명으로 딱 제한을 할 거고 새로운 무기 개발도 금지가 돼요. 항공기 개발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무 힘들게. 이게 사실은 베르사유 조약 자체가요. 독일이 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독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계속 하고 있냐면요. 항공기는 전력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구나. 우리가 전쟁에서 졌으니까 우리 군대 안 가질래 하지 않겠죠. 네. 억울하잖아요. 독일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베르사유 조약에 뭐가 빠져 있었냐면 로켓은 빠졌었어요. 비행기는 안 된다. 비행기는 안 됩니다. 로켓은 하지 말란 말은 없었잖아. 네네네,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무기니까. 그럼 당연히 독일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로켓 개발해야겠다.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로켓 연구회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많은 로켓 과학자들이 이 안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치 독일에서 로켓 개발에 실제로 성공을 합니다. 그건 이제 V2 로켓이라고 하는 그 탄도미사일을 만드는데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폰 브라운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우주 덕후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로켓을 만들고 싶어 했고 너무너무 달로 사람을 보내고 싶어 했고 과학 로켓을 만들고 싶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 당시에 엄혹한 현실 속에서 로켓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냐면 군대 들어가서 그 군에서 주는 로켓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이 어디 있냐면 나치 독일의 군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V2 로켓은 결국 만들어졌는데 구조예요. 이것만 봐도 로켓처럼 생겼죠. 네. 아까 고다드 박사의 액체 로켓보다 훨씬 로켓같이 생겼잖아요. 자, 로켓이라면 가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연료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연료. 이거를 공기 중에서 태우는 게 아닙니다. 공기에 있는 산소를 갖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산화제가 있어야 돼요. 보통은 액체 산소를 쓰거나 아니면 과산화수소를 사용해서 산소를 어쨌든 간에 뿜어냅니다. 그러면서 내부에 산화시킬 수 있는 것까지 있어요. 그럼 그 두 개를 섞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폭발적으로 분사를 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보면요. 연소실이 있어요. 여기서 공급을 해줍니다. 연료 공급하고 산소 공급해요. 그럼 여기서 엄청나게 강하게 화염이 막 생겨요. 그 화염이 뒤로 밀잖아요. 그러니까 로켓이 앞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똥꼬로 나와야 위로 그쵸. 나가요. 맞습니다. 근데 은꼬로 나오면 이제 앞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로켓이 날아갈 때나 어떤 우주선이 날아갈 때 뒤에 불이 슝 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엄청난 속도로 연소가 일어나, 거의 폭발적으로 연소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생각을 해볼게요. 연소실에서 연소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조용히 우리 가스레인지 불타는 것처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폭발적인 소음과 진동이 나면서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폭발이 뒤로만 갈까요? 앞쪽. 연소실 전체를 모든 방향으로. 밀겠죠. 네. 그러면 너무나 강하게 폭발하면요, 산소랑 이 연료를 반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나오다 꺼져요. 아이러니하게도. 산소와 연료가 있어야 터지는데 산소와 연료가 나오다가 얘가 뻥 하고 터지는 것처럼 자기가 뒤로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펌프로 밀어줘야 돼요. 이 안에서 막 화염이 뿜어져 나온 것보다 더 센 압력으로 위에서 꾹꾹꾹꾹 계속 엄청나게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펌프가 들어가요. 그 펌프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대의 로켓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그 터보 펌프부터 시작해서 연료통이 있을 거죠. 그 산화제 탱크가 있을 거죠. 펌프가 있을 거죠. 그 제어 장치가 있을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호 구조를 봐도 있는 거랑 똑같아요. 다단만 아닌 거지 저거는 완성된 로켓인 겁니다. 틀이 다 있네요. 그쵸. 저걸 이미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엄청 앞서 있었네요. 엄청 앞서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역시 독일은 기술이 좋아라기보다는 독일 제품 최고. 그렇죠. 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전쟁 중에 돈을 무제한으로 주면서 무제한은 아니었겠지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대신에 어쨌든 성공해라고 하면서 실제 발달한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 때가 몇 년인데요? 실제로 실전 배치가 된 건 1944년입니다. 개발된 거는요? 네, 개발을 시작했었던 건 42년, 41년 뭐 이때부터 시작을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에 프로토타입을 넘어서 실전 배치가 된 건 44년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44년이면 전쟁 다 끝난 겁니다.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2차 대전이 완전히 끝나는 건 45년이지만 유럽 전선이 거의 안정화되는 거는 그보다 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V2 로켓은 만들어졌지만 이게 전쟁의 승패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V2 로켓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고 이걸 미국과 소련이 눈여겨봤어요. 저거 뭐야? 저거 갖고 와야겠네. 아, 무서워. 근데 눈빛이 너무 진심 같아요. 무서워요. 정말 탐나는 눈빛. 너무 판단은 무기인 거예요. 고다드 박사가 만든 거는 장난감 같은데 저거는 여기서 버튼만 누르면 저기까지 날아가네. 뭐야. 그리고 군침 돈다. 이미 핵이 있잖아요. 미국은 핵이 있어요. 아, 여기 핵을 싣는다면? 핵을 아직은 아니지만 핵을 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굉장히 탐나는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 기술을 우리가 흡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아예 페이퍼클립 작전을 시행합니다. 페이퍼클립이 뭐냐면 다시 페이퍼클립을 찍어놓는 거예요. 나치 독일의 인사들 중에서 이 사람 좀 중요한 것 같아. 미국에 데리고 오고 싶어.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형광펜 밑줄 긋듯이 클립 찍어놓는 거예요. 표시를 해놓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폰 브라운도? 폰 브라운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의 항복을 할까, 소련의 항복을 할까. 줄 잘 서라. 네, 근데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 소련은 좀 대우가 안 약간 좋대요. 약했구나. 그리고 독일이 소련에 했었던 짓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저기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와 핵심 인사들을 데리고 미국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잘 모셔가서 가택연금 수준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핵심 요인들은 전부 다 미국으로 갔어요. 소련은 나중에 공장에 왔습니다. 핵심 요인은 사라졌어요. 뭐 할까요? 아,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이제 쿨하게 갈까요? 아니요. 대체인력을 구해야죠. 네. 도면 찾아야지. 그렇죠. 박박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끌고 모아서 실제로 독일 중에서 일부 폰 브라운과 사이가 안 좋았던 과학자 그룹이 소련 쪽에 항복을 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잔해들과 저 안에 있는 부품들과 저 노동자들이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싹 다 데리고 갑니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가요. 물론 핵심은 폰 브라운 박사와 함께 갔지만 빠른 시간 안에 뭐 일주일 안에 모든 걸 뭐 다 챙겨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챙길 수 있을까 쉽지 않잖아요. 소련도 굉장히 많이 데리고 가게 되고요. 실제로 소련도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폰 브라운의 V2가 이미 완성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소련에서도 그렇고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소련 입장에서는 치올콥스키가 이미 로켓의 아버지로서 이론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좀 공부하고 있는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약간의 가이드만 주게 되면 독일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조금만 가이드만 해주면 훅 성장할 수 있는 거였고, 미국은요 이미 시작되고는 있었지만 갑자기 25년, 30년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가 망명을 했잖아요. 끝난 겁니다. 아니 근데 독일은 남 좋은 일만 시켰네요. 실컷 다 개발해가지고 미국 그쵸. 도움 주고 소련 도움 주고.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다행이죠. 네, 본인들이 맞습니다. 그 정말 썼으면 안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자, 미국이 폰 브라운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택연금 수준으로 가둬놨다고 했죠. 미국의 정치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아, 나치 독일에 부역하던 과학자를 데리고 왔으니 이 사람이 위대한 미국의 로켓을 발사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뭘 하고 싶냐면 위대하고 똑똑한 우리 과학자가 직접 로켓을 만들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시키냐면 돌아다니면서 연구소를 차리고 폰 브라운 박사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게 합니다. 양성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요. 후학 양성을 시켜야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천천히 이제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가슴 아픈 6.25 한국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럼 안 되겠다. 이렇게 천천히 개발할 때가 아니네. 그래서 폰 브라운 박사가 육군에 들어가서 사실상 V2 로켓을 개량한 레드스톤 로켓이라고 하는 군용 로켓을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만들었어요. 자기 만든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거는 탄도미사일 군용 로켓이잖아요. 군용 로켓으로 우주 개발을 위한 로켓이다라고 하기가 조금 민망하잖아요. 요건 요거 우리 트랙으로 가자.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평화로운 우주 개발을 위해서 과학 로켓을 우리가 만들 거다라고 이제 여유롭게 만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55년이 됐습니다. 지구 궤도에 이제 소형 위성을 하나 올리는 거 로켓 우리가 만들 겁니다라고 57년에 발사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미국에서요? 네. 2년 남았습니다. 2년 정도면 뭐 여유 있게 만들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기술이 좀 차이가 났었는데. 자, 그래서 어떤 로켓을 쏠 거냐? 폰 브라운 박사가 만든 그 군용 로켓, 레드스톤 로켓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우리 미국 과학자들이 만든, 미국의 해군의 과학자들이 만든 벵가드 로켓을 할 거냐? 이제 끝까지 접전을 벌이다가 벵가드 로켓을 하기로 합니다. 그럴만 하죠. 독일, 나치 독일은 사라졌고요. 이제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미국은 여유 있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 57년이 돼서 벵가드 로켓을 쏴야겠죠. 네. 반전이 좀 있습니다. 벵가드 위성 로켓을 쏘기로 했어요. 몇 달 전에 비밀리에 소련이 착착착착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기사가 팍 나는 겁니다. 그 소련이 만들었던 그 로켓이 R7 로켓이 사실 탄도미사일이에요. 여기다가 위성 하나 실었는데 그 유명한 스푸트니크 위성을 놓고 쏜 겁니다. 스푸트니크 1호가 올라갔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위성이 뭐 별거 없습니다. 저렇게 생긴 게 다예요. 좀 동그랗고 예쁘고 반짝거리고 해맑게 생겼죠? 자, 이런 위성을 하나 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발표를 해버려요. 야,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하루아침에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도 몰랐고 개발하는지도 몰랐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2년 전에 뭐 하겠다고 발표까지 해놨는데 그렇죠. 소련은 발표 안 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뭘까요? 비밀리에 하려고. 비밀리한 이유는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아. 소련은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였어요. 인민들의 위대한 힘을 모아서 한 요 연구가 실패할 수가 없어. 실패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정신력으로 되는 거죠. 실패했으면 너가 연습을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이 스푸트니크 1호가 올라간 다음에 발표를 했고 실제로 수신을 합니다. 미국이 난리가 나요.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 사회 현상이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는데 소련 입장에서는 그러면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갑자기 어떻게 비밀리 연구를 할 수 있었느냐. 소련이 여유 있게 한 걸까? 아니에요. 소련이요, 비밀리에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지금까지 로켓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이 국제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소련 입장에서는 이제 적국이 누구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핵무기가 있어요. 소련도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을 공격할 수단이 없어요. 이미 제공권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를 하나 볼게요. 빨간 데가 그 공산 진영이고요. 파란색으로 있는 데가 흔히 말하면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해야겠죠. 자, 이 지도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면 소련 입장에서는 폭격기에다가 핵을 싣고 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로켓을 갖고 우주 공간으로 띄워서 우주에서 아래로 내려 꽂히게 만들어야지만 미국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져버리자. 레이더망에서도 사라지고 일단 저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내려 꽂히는 거는 요격이 불가능해요.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이거밖에 없다. 이게 아니면 소련 입장에서 인민의 국가가 저 자본주의 돼지들한테 우리 그냥 핵공격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당연히 탄도미사일 개발할 필요가 별로 없고 천천히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로켓 개발 자체도 일찍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전한 독일의 로켓 기술자들의 일부가 왔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의 코치를 받으면서 금방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썼던 미국과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소련 입장에서는 독일이 정말 미워요. 그래서 독일 기술자들한테 정보를 빨리 뽑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빨리 좀 소련의 위대한 인민의 힘으로 만들고 싶었겠죠.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R7이라고 하는 로켓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핵을 투발하기 위한 그러니까 스펙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핵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무거웠어. 리틀보이 팬맨 이름 들어보셨잖아요. 네. 리틀보이는 리틀보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리틀하지 않아요. 이꼴이죠. 팬맨은 왜 이름이 팬맨이라고 될 정도로 무거워요. 그래서 그걸 넣기 위해서 변기창을 굉장히 개조를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무거운 폭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소련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로켓이 강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R7 로켓은요, 처음부터 강력한 로켓이었어요. 이거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R7 로켓은 탄도미사일이니까 미국까지 갈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핵이 아니라 가벼운 인공위성을 싣는다면 무거운 걸 실으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지만 가벼운 인공위성을 실으면 우주 공간에 어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쇼를 한 겁니다. 미군들 입장에서 우리 깜짝 쇼 한번 해줍시다 라고 콜로프가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말 안 하고 있다가 성공한 다음에 딱 성공했다 발표를 한 거예요. 미국은 난리가 납니다. 이 이벤트를 보고서 당황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냐면 갑자기 상대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었었는데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인공위성 만들어 쏘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국의 방공망을 뚫고 우주에서 떨어지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맞아. 이건 지금도 어렵거든요. 지금도 탄도미사일은 올라가는 단계에서 막기가 쉽고요. 떨어지는 종말 단계에서 막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핵을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한 달이 지납니다. 러시아에서 11월이에요. 딱 한 달 지났어요. 이제 그 유명한 떠돌이개 라이카를 실은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강아지를 싣고 갔어요. 최초의 이건 우주 R7 생명체. 로켓이고요. 네, 강아지를 싣고 갑니다. 최초의 우주견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슬퍼요. 그쵸. 왜 슬프다고 하시냐면 저 라이카라고 하는 개를 떠돌이 개였는데 잘 훈련을 해서 어떤 개들을 추렸냐면 좀 사람 말도 잘 듣고 인내심이 있는 개들을 추렸어요. 이런 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라기보단 뭘 하고 싶었냐면 우주 공간에 갔다 와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뭐 중력이 없을 뿐이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해보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뛰어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주 공간에 가서 어느 정도 평화롭게 있다가 며칠 정도 지난 다음에 안락사 장치가 작동을 해서 안락사가 된 걸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아니었잖아요. 근데 90년대 이제 그 비밀이 해금이 되면서 사실은 발사하는 그 진동과 발사 단계에서의 그 온도와 소음과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로 금방 사망을 했다고 죽은 거로 아이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표정이 너무 해맑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게 진짜 인내심이 있는 개였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이런 게 있죠. 자, 어쨌든 이 상황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미국은 우리가 벵가드 로켓을 쏘겠다고 했고 네. 자신 있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쏘기 2달 전에 갑자기 최초의 인공위성도 소련이 쐈고 그리고 우주 생명체도 소련이 한 겁니다. 최초를 2개를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럼 미국이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부랴부랴 바로 해군이 개발한 벵가드 로켓을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자, 한 달 지났습니다. 12월이 됐어요. 57년에 쏘겠다고 했으니까 57년 12월까지는 쳐줘야겠죠? 이때 발사 당일이 됐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 해야겠죠. 우리도 쏩니다. 벵가드 로켓은 발사대를 떠나지도 못하고 바로 폭발합니다. 완전 생중계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망신을 당했네요. 어떡하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개발자라면. 일단 도망갈 것 도망가야지. 같습니다. 아무리 있으니까. 공산주의 아닌데도 네, 도망갈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네. 그거 보면 사색이 됐을 것 같아요. 완전 진짜 뭐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겠잖아요. 이런 뭐라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뭘 할 거냐. 원래 생각했던 거는 아니 우리 순수 미군의 힘으로 과학 로켓을 만들어야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라도 빨리 쏴야죠. 다시 폼브라운 박사 바로 부릅니다. 그 완성됐었던 레드스톤 로켓 개조해서 바로 우리 뭐라도 쏘자. 진작 이거 하지. 그래서 바로 1년 후에 바로 다음이죠. 이듬해 58년 1월 31일이니까 실패한 지 2달도 안 됐을 때예요. 부랴부랴 그 폼 브라운이 만든 로켓에다가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싣고서 발사에 성공을 실제로 합니다. 실제로 요 아까 했었던 그 스푸트니크는 뭔가 과학위성이라고 하기는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뭐 했어요? 그냥 뭐 신호 보내는 비컨이랑 그 외에 뭐 이것저것 테스트하는 걸 달았지만 딱히 뭐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기능성보다는 그냥 띄운 것 자체의 의의를. 그냥. 그럼요. 일단 성공해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도 누리호 개발할 때 1호, 2호 쏠 때는 더미 위성 실었잖아요. 그쵸? 위성 모사체를 실었어요. 왜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아. 검증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나름 그 익스플로러 1호에다가는 나름 과학 위성이기 때문에 벤 앨런드도 발견하고 좀 그런 걸 넣습니다만 오. 그건 미국 입장에서 제가 실드를 쳐주는 거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솔직히 그게 중요한 건 일단 아닌 거예요. 보낼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이게 있어요. 익스플로러 1호가 무게가 15kg이었어요. 15kg. 네. 그럼 이만한 그냥 쇳덩어리 던진 거 아니에요, 그냥? 그죠. 15kg이면 진짜 가볍잖아요. 네. 그 안에 뭔가 유의미한 뭘 넣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조금 며칠 뒤에 소련이 1,300kg입니다. 오. 미국은 15kg 쐈는데 15kg짜리 핵은 없어요. 1,300kg짜리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90배의 페이로드를 달성한 겁니다. 미국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모양 빠지게 됐어요. 큰일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네. 이제. 큰일 났습니다. 15kg 쌌는데.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유권자입니다. 내 세금으로 이제 정부가 구동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인들의 공포, 야, 지금 우리 그 뭐 하길래, 정치인들 뭐 하길래 지금 이 지경을 만들었냐라는 얘기를 할까 안 할까? 하죠. 핵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괜히 이름이 스푸트니크 쇼크가 아닙니다. 원래 미국 교육 시스템이 그때 뭐로 가고 있었냐면
창의력 위주로 하자.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하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거, 흥미로워하는 거를 개발해주는 그런 열린 교육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뒤떨어진 거다. 수학, 과학 가르쳐야지. 너무 결과론적인 말이네요. 그렇긴 합니다만 이때 미국의 교육이 또 제도가 한번 확 바뀌어요. 주입식 일단 외울 거 외워. 쇼크 맞네요, 쇼크. 쇼크 맞죠? 네.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지금 이사달이 난 거다. 지금 빨리 수학 무조건 가르쳐라. 교육계의 방향도 바꾸고.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와. 그리고 그 해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연구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나사가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그때 나사가 나온 네. 거군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중앙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도저히 소련을 이길 수 없다 하면서 연구기관을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 근데 이제 나사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승승장구로 발라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런 상황이었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는 출범했지만 이미 격차가 너무 커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61년이 됐습니다. 4월 12일 너무 유명한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유리 가가린. 우주 공간에서 이제 궤도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우주인조차도 사람이 간 것조차도 소련이 해버렸어. 소련이 했다. 이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최초의 인공위성도 최초로 사람이 나간 것도 소련이. 그리고 미국은 생중계로 폭발했고. 지금 유리 가가린이 갔었던 건 뭐냐면요. 지구를 인공위성처럼 돌았어요. 이건 궤도 운동을 했다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4월 12일에 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뒤떨어진 거 보이면 안 되거든요. 바로 5월 달에 앨런 셰퍼드를 미국 우주로 보내는데 어떻게 되냐면 탄도 비행입니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거랑 달라요. 올라갔다 그냥 내려온 탄도 비행을 하는 겁니다. 좀 그렇죠. 이제 미국의 언론은 야 이것이 진정한 에스트로너시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주 약한데. 사실 아주 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진짜 궤도 비행을 한 거는 1년 후입니다. 1962년이 돼서 존 글렌이 처음으로 그걸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볼게요. 미국이 소련을 앞선 게 뭐가 있냐? 없어요. 없어요. 인공위성, 첫 생명체, 첫 우주인 전부 다. 우주로 올릴 수 있는 중량도 소련이 훨씬 더 크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탐사들을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최초의 태양 궤도 인공위성 있죠? 네. 지구를 도는 거 말고 태양을 돌게 하는 거. 그것도 소련이 쏩니다. 근데 루나 1호예요. 이건 흥미로운 게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루나 1호. 루나 하면 달 왜 루나 이러지? 궤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수로 지나쳤어요. 그래서 그냥 태양 궤도를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성공했죠. 그래서 태양 인공위성의 최초도 소련이고요. 최초로 달에 도달한 것, 착륙은 아니고 부딪혀서 사라졌지만 도달한 것도 루나 2호였고요. 소련이었어요. 소련이었고요. 살아났단 말은 그냥 바로 폭발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도 도달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달의 뒷면 사진입니다. 달은 우리가 뒷면을 못 봐요. 앞면만. 앞면밖에 안 보죠. 동주기 자전 때문에 그런 건데 항상 내 얼굴을 보면서 돌고 있는 겁니다. 네. 살 뒤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토끼가 살죠. 토끼는 앞면에 살 것 같긴 하죠. 뒷면에 살 수 있겠네요. 나치의 비밀기지가 있다느니 외계인의 기지가 있다느니 뭐 이런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 달 뒷면을 촬영해서 보낸 것도 루나 3호 소련입니다. 도대체 미국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우주 궤도를 돌던 우주견이 최초로 다시 무사 귀환을 한 것도 소련이 최초예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네, 그것까지도 다 소련이 했습니다. 최초 타이틀이 소련이 훨씬 많거든요. 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미국은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정치인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저거보다 강력한 걸 해야죠. 네, 이걸 다 엎을 정도로 네. 좀 더 획기적인 걸 하지 않으면 사실 맞아. 체면 복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육탄적으로 한번 그냥. 소련도 웬만하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못할 것 같은. 그게 정확해요. 만약에 저게 이루지 못했는데
저기 할 계획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내가 뭔가를 계획을 딱 세워야 되는데 나도 못하고 적도 못하는 거야 되는데 저기 나보다 빨리 하면 안 되니까 좀 멀리 있는 걸 해야 돼. 어려운 걸 해야 돼요. 그러면 내일에 내가 힘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하겠다고 공수표를 보이고. 무책임해. 그 예를 들면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덧셈도 뺄셈도 옆집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잘해요. 네. 빨라요. 그러면 구구단을 누가 외는지 경쟁하면 아마도 옆집 애가 더 빠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적분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야. 한참 이야기죠. 좋다. 사실 까불지 미적분은 못하게. 우리가 먼저 할 거야라고 딱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존 F 케네디가 1962년 9월 12일 라이스 대학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유명한 문장이 이거죠.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가고 그 외에 또 다른 일들도 하기로 했는데 쉬운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있어 보이고 멋지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존 F 케네디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국가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참 발표 잘하네요. 발표 잘하죠. 미리 해야죠. 어. 그죠? 케네디가 연설한 다음부터 하나 바뀌는 게 있어요. 이전까지는 로켓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 가고 더 무거운 걸 올릴 수 있고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더 무거운 걸 올리고 그래서 사실상 군사 목적으로 쓰는 거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였어요. 근데 케네디가 한 게 뭐였냐면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였어요. 달에 사람 보내면 뭐합니까? 핵무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케네디의 그 발표를 통해서 게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하드 파워, 우리 군사 기술을 보이는 게 아니라 소프트 파워, 우리는 과학 기술을 위한 거야. 이 정도의 테크놀로지가 있어. 사람을 달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월한 첨단 기술이 있어를 보여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폭탄만, 더 강한 로켓만 만드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런 정교한 걸 만드는 걸로 소프트 파워 확보가 목표로 변한 거고. 자, 사실 케네디가 정말 원했던 거는요, 냉전의 승리였어요. 우주 개발도 우주 개발이지만 사람이 다녀오는 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게 더 중요했던 거고, 뭐 그럴 만도 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케네디가 연설한 다음에 좋은 의미로서 미국 국민들이 케네디의 발언에 열광을 한 거고요. 원래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나사의 예산이 많이 가야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모조리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국민이 원한다는데 이런 상황에 가서 이제 돈이 무제한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신의 말을 지켜서 달에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원래 미국이 어떤 계획들이 있었냐면요. 유인 우주 계획으로 머큐리 계획이 있었어요. 유리 가가린이 가기 전부터 라이카를 보낸 순간부터 이미 뭘 생각했냐면 강아지를 보내는 걸 본 다음부터 아, 다음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당연히 누구라도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기 위한 유인 우주 계획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리 가가린이 간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시 차근차근 준비해서 더 안전하게 가자가 아니에요. 이건 빨리 패스해버리자. 한 방에 더 큰 거로 가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케네디 연설 이후로 아폴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폴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재미니 계획을 통해서 과연 아폴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세우기 시작해요. 한 방에 달로 가서 사람이 착륙하고 돌아온다는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떤 과정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되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세우게 돼요. 자,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달로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거대하고 강력한 로켓을 만들어야겠죠. 그 로켓 만드는 거 하나. 로켓도 로켓이지만 사람을 생존하게 하고 조종하게 하고 이런 또 다른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과연 장기적으로 일주일, 2주일 동안 사람이 우주 공간에 있어도 괜찮나?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암에 걸리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죠. 우주선 바깥으로도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우주선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착륙했다 올라와야 되니까 우주 유영도 한번 해봐야겠죠. 우주선 두 개가 랑데부라고 해요. 이렇게 근처에 조우하는 것까지 이게 두 개 같이 가면서 조우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 랑데부 기술도 한번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랑데부 상황에서 붙어서 도킹하는 것까지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 과정이 하나하나를. 많다. 그죠, 갈 길이 많죠.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기술들을 재미니 계획에서 다 하나씩 하게 되고요. 자, 일단 세턴 V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폰 브라운이 만든 세턴 V는 이제 있어요. 강력한 로켓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 달로 가는 과정을 하나씩 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갑니다. 세턴 V 로켓에 사람을 직접 태웁니다. 세턴 V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멋지게 생겼죠. 이야, 진짜 거대한 물로켓 같아. 진짜 큽니다. 세턴이 실제로 저 로켓을 쏘기 시작했었던 거는 아폴로 계획 1호부터 처음부터 시작했던 건 아니고 중간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최초로 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냥 보면 뭔가 거대하고 크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로켓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세턴 V에 사람이 탑승해서 이때 실제로 유인 발사도 한번 해봐야죠. 왜냐면 새로운 로켓이니까. 이게 아폴로 7호에서 이걸 하고요. 자, 8호는 뭘 하냐면 달로 갑니다. 네. 착륙은 안 하고 달 궤도를 돌고 다시 지구로 오는 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통 심부름을 갈 때 현관까지 갔다 와보고 문 열고 나갔다가 놀이터에서 다시 와보고 이렇게 하다가 점차 자기의 구역이 넓어지면서 학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7호, 8호, 9호, 10호 가서 그 다음에 이제 11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달에 착륙하는 순간이 나오게 되는 건데 와우. 69년 7월 16일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발사되고 7월 20일에 착륙하고 24일에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5, 4, 3, 2, 1, 0. All engine running. 자, 아폴로 11호의 사령관이 닐 암스트롱이죠. 유명하죠. 그리고 최초 달에 발을 내디딘 분이 되는 건데, 자, 이 장면이 뭐냐면요. 사령선에서 한 명만 남고 두 명이 저 착륙선에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 장면을 이제 쓸쓸하게 찍은 겁니다. 누가 찍었느냐? 달로 내려가지 못하고 달 궤도에 돌고 있었던 마이클 콜린스가 사령선 조종사예요. 이 조종사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저 안에는 지금 버즈 올드린과 닐 암스트롱이 같이 있는 거죠. 암스트롱은 사령관이고요. 버즈 올드린은 달 착륙선의 조종사예요. 지금 같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같이 못 내려가서 되게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의 영웅인 거예요. 자, 닐 암스트롱은 달에 내려갑니다. 자, 달에 내려가는 장면과 작업하고 있는 장면.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저 왼쪽에 달에 내려가고 있는 건 누굴까요? 닐 암스트롱이 아니겠지요? 저걸 찍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네요. 저거는 닐 암스트롱이 직접 그 버즈 올드린을 찍은 겁니다. 올드린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암스트롱은 이미 내려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고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그 버즈 올드린이 닐 암스트롱이 저기서 일하고 있는 거. 서로 찍어준 거네요. 그렇죠. 서로 찍어준 야, 이제 나 겁니다. 찍어줘. 빨리 달에서. 그치. 사실 이러고 나서 찍었나? 이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셀카 찍을 생각은 못했네. 네. 그러네요. 거기까지 네. 생각 못했네요. 둘이 같이 찍었어요, 셀카 보고. 셀카 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닐 암스트롱은 달에 첫 발을 내디기 전에 유명한 말을 하죠.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달에 성조기도 세우고 산책도 하고 다시 달 착륙선에 돌아와서 잠깐 쉰 다음에 다시 날아서 사령선이랑 만나서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폴로 11호는 성공을 하게 되고요. 나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선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돈이 좀 적게 들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그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저 우주왕복선 스페이스 셔틀로 가게 되죠. 스페이스 셔틀 정말 좋아하는 멋지잖아요. 이런 우주왕복선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왜 만들었냐면요. 유인 화성 탐사가 목적이었어요. 그럼 화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많은 물자가 필요해요. 일단 지구 궤도에다가 많이 띄워놓는 거예요. 만남의 광장처럼 거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산 갈 때 그 기지들 베이스 기지 캠프가 있는 것처럼 다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커요. 엄청난 양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화성 탐사를 왜 합니까? 그 당시에 유인 화성 탐사 당연히 취소됩니다. 그럼 저렇게 거대한 건 만들어 놨는데 쓸 데가 없어요.
근데 한 번 발사할 때마다 비용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좀 위험하기도 했어요. 사실 2번이나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귀환할 때 그러니까 공중분해 사라지고 하나는 올라가다 챌린저 폭발 사고가 있었죠. 사실 저 굉장한 기술이 집약된, 지금 생각해도 야, 저 어떻게 만들었지 싶을 정도의 기술이 집약된 거였지만 거대한 우주정거장도 없죠. 거기다 많은 물자를 쌓을 일도 없죠. 그러니까 약간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신혼 초에 우리 애기 많이 나와서 캠핑 많이 다니자 해갖고 패밀리카로 45인승 고속버스를 산 거예요. 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 프로젝트도 막을 내리게 되죠. 지금은 우주항복선 쏘지 않습니다. 7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아폴로 미션, 소련의 소유주 우주선 이 두 개가 도킹을 하고요. 두 미국과 소련의 그 사령관이 서로 악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경쟁은 사실상 저 때 공식적으로 끝난 거고 이제 우주를 경쟁으로서가 아니라 협력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저 상징적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결론으로 좀 가볼게요. 미소 우주 경쟁에서 승리한 건 누구냐? 미소 우주 경쟁은 이미 미국이 승리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리고 심지어 소련은 붕괴를 해버렸죠. 하지만 저 때 엄청난 첨단 기술이 들어간 건 맞지만 그 세턴 5 어떻게 됐지? 없어졌어요. F1 그 엔진, 엄청난 엔진이 있습니다. 그 엔진을 복원을 힘들게 했어요. 그 설계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도 미국도 절박하니까 하나하나 사람이 만드는데 하나하나 그거를 아카이브화 시켜놓지 않은 거예요. 우주왕복선 프로젝트 취소됐죠. 근데 저 당시 만들었던 소련의 로켓은 아직도 쓴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소련이 더 잘했다 못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로 성공하고 소련은 완벽하게 패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처음부터 이 우주 경쟁 자체가 평화의 목적은 아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 뉴가 들어간 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좀 민간으로 넘어갔다라는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네. 스페이스X가 워낙 잘 나가고 있죠. 그 유명한 나사가 네. 오히려 스페이스X의 어떤 고객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스페이스 X가 쓴 로켓 우주 발사체를 나사가 네. 쓰겠다고 맞습니다. 했다는데. 그걸 이용해서 사실 나사가 첨단의 로켓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지금 차세대 로켓을 기획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의 멋지고 신뢰성이 높은 로켓을 이미 민간 업체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 나사가 아니구나. 나사가 빠졌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민간이 로켓을 쏜다라고 하는 개념들, 민간의 우주 여행을 한다, 우주 개발을 한다는 거는 공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그 스페이스X가 그것을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경제를 여기서 찾는구나. 정말로 여기서 경제성을 찾고 정말 우주 개발을 통해서 인류를 위한 거를 하려는 시도들이 시작됐어요. 오늘 정말 치열했던 우주전쟁, 우주 라이벌 이야기를 막 들었었는데 오늘 그럼 강의를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계속 우주로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냥 대충 눈치 봐서 하는 게 좋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고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나로 때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었죠. 1단 로켓의 도움을 받았었죠. 누리호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요.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보려고 할 때도 해야 되는 걸 하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과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우리는 항상 잘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도 항상 성공해 왔어요. 이걸 좀 당연하게 여기는 게 없잖아 있거든요. 실패해도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실패할 때마다 쏟아지는 그 비웃음들 저럴 거면
미국은 옛날에 했던 거. 지금 미소 우주 경쟁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응원해 줘야 되는가 할 때 어쩌면 각자의 판단이 다 다를 거고 다 옳습니다만 미소 우주 경쟁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오늘 선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연구 개발에 애쓰시는 분들의 그 실패에 대해서도 좀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겠다.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해요. 뭐 몇 번 정도 이제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래도 조금 아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요 정도 과학 얘기면은 들을만하다. 이 큰 칭찬 정도면 받으셨습니다. 이 몇 번 정도면 지금 한 3번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우주 네, 얘기를. 네. 근데 겹치는 것들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이 나네요. 그럼요. 요 정도면은 뭐 할만하다. 그래서 지금 보물지도계 3년이면 풍어를 계란다. 네, 지금 보물지도 패널 1년이면 네, 풍어를 읊을 수 정도. 아무리 헛소리 많이 하지만 계란이요. 풍어를 읊을 수 있다. 네. 예, 저는 사실 미국과 소련이 이제 경쟁했는데 사실 서로 이념도 다르고 적국이고 서로 싫어하는 그 감정이 있지만 그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자꾸 발전해가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런 좋은 라이벌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항상 적개심보다는 이런 과정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쟁을 아주 건강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갑자기 되게 건강하게. 네. 네, 소련과 미국, 미국과 소련 흥미로운 이 우주 대결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우주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지금 좀 재미있게 또 알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 역사 이야기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식항해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저희 또 다음 주에 열심히 달려봐야죠. 준비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 클래식이 뭘까요? 나와는 먼 음악이다. 그렇죠. 이렇게 너무 고상해. 이런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 작곡한 음악을 우리는 클래식이라고 부른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없고요. 내가 교양이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에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90% 이상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커피와 자동차. 커피와 자동차요? 다 우리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어떤 형식을 담은 게 이 클래식이다.